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영장엔 내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버티고 있지만 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 방어선이 1,45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공격적인 시장 개입에 나설 경우 외환 보유액이 위태로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기아노조가 오늘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과 맞물린 정치 파업에 산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환율 방어선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1,450원을 넘어서면 1,500원대까지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 가장 큰 걱정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갑작스러운 고환율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해도 환율 상승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430원대에 머물렀는데 이 환율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 환율 움직임이 너무 급격하고 빠른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더 큽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 원달러 환율 추이를 좀 보면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간 거래에서 1,446.5원까지 치솟았고요. 4일부터 주간 거래 종가도 모두 1,420원에서 30원대 안팎으로 형성된 뒤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엔 하루 변동폭만 41.5원에 달했는데요. 지난 10월만 해도 하루 평균 변동폭이 4.9원 정도였습니다. 이 두 달 전과 단순 비교해보면 10배나 이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외환 당국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 상당 수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이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환율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 저항선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환율은 이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특별한 레벨을 언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다만 시장 쏠림으로 이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을 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환율의 흐름을 보면 이 당국이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선 지난 4일, 6일, 9일 등의 당국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뒤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폭이 일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외화를 투입해 급등을 막고 있다 해도 이미 원달러 환율 레벨이 1,420원에서 30원대로 크게 올라온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을 방어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이 외환 보유액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화해하는 건 예상되는 수준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5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 2021년이 4,6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금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어느 정도 외화를 소진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서 4일 이 외환 시장에서는 크게는 외환 당국이 10억 달러 정도를 매도했다는 추정이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올해 1분기 석 달간 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매도 매입을 더한 순거래액이 마이너스 18억 달러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 석 달간 한 조치와 맞먹는 수준을 4일 하루에만 단행했다는 거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무렵에도 환율이 1,441원까지 튀었는데요. 당시 한은은 3분기에만 최대
175억 달러를 순매도하면서 환율을 방어했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대로 내려온 것은 2018년 5월 말 이후 6년 6개월간 한 번도 없었는데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면 이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선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그 국내외에서 이제 환율 1,450원을 넘어서서 1,500원까지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이 이 심리적 방어선인 이 4천억 달러를 아래로 깨지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IMF는 신흥국 ARA를 기준으로 이 한국의 외환 보유액 적정 수준을 4,653억에서 6,980억 달러 정도로 제시해 왔는데요. 네. 이에 IMF 권고 미달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 한국은 2023년부터 이 신흥국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수치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이 4천억 달러 하회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은도 이 외환 보유액 감소를 지나치게 경계하는 반응 자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모만 놓고 보면 이 한국이 세계 9위 수준으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또 외환 보유액이 어디까지나 이 위기 대응을 위해 쌓아놓은 버퍼로서 이 위기 상황에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통방에서 이 환율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97년 외환 위기와 달리 지금은 우리가 채권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 외환 보유액만 소진하고 이 환율 상승세를 잡지 못할 상황에 대한 우려입니다. 시장에선 지금과 같이 정치 불안이 좀 지속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좀 본격화하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개입과 같은 단기 처방으로만 환율 방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인데 이 외환만 지나치게 소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어쨌든 이 고환율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금융과 실물이 동반부실해지는 시스템 위기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탄핵 리스크가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 경제 지표들에도 줄줄이 적신호가 켜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출이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이 수출마저 둔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 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서 내리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성환 기자, 그나마 반가운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도 이달 초까지 수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석유 제품의 어려움은 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난달 부품업체들의 파업으로 생산이 줄면서 덩달아 수출까지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달 상순에도 하락세를 이어간 상황입니다. 장기간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석유 제품 역시 좀처럼 반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선방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43% 증가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출 증가율 지난 8월부터 꺾여서 11월까지 4개월 연속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 수출이 올해 연말에도 우상향 동력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엄 사태로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판단입니다. 실제로 무역계에 따르면 현재 수출 계약이 취소되거나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외 바이어가 방안을 취소하거나 수출 상당히 중단되는 등의 상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고용 지표들을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건설과 도소매, 제조업까지 우리 내수와 수출 경기가 직결된 이 주요 산업들 고용 지표가 아주 엉망입니다. 맞습니다. 11월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명 늘었는데 10월 무너졌던 10만 명 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30만 명을 넘나들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 8만 명으로 급변하더니 줄고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의 부진 때문인데요. 건설업 취업자는 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고 제조업 일자리 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자부품부터 의복이나 종이, 펄프류 등의 감소폭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라는 수치를 부진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고용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 탄핵 리스크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해외 기관들은 줄줄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이 성장률을 낮추는 이유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우리 수출마저 꺾일 것이란 그런 우려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2.2%일 것으로 오늘 내다봤습니다. 지난 9월보다 0.3%포인트 낮췄는데 내년 성장률 역시 같은 폭으로 낮춘 2.0%에 그칠 것이라고 오늘 예상했습니다. 앞서 OECD나 한국은행 등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치를 줄줄이 낮춘 바 있죠. 아시아개발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은 이유는 AI 반도체에 올라탄 국내 수출 증가가 꺾일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최근 계엄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동철 KADI 원장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2% 안팎으로 예상하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다가오는 트럼프 2기를 두고는 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해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의 이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고 중국은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걱정이 큰 게 이 철강과 이 석유화학 업종인데 오늘 관련 산업장관 회의가 열렸죠? 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한 걸음이라도 주저한다면 곧바로 글로벌 경제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은 오늘 하나오션 시흥 R&D 캠퍼스를 둘러보고서 물류와 항공 등 산업 전략을 두고 머리를 맞댔는데요. 먼저 진해 신항을 만들어서 부산항 하역 능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항구에 배를 대는 자리를 선석이라고 하는데 현재 40개인 부산항의 선석을 66개로 늘려서 세계 1위 컨테이너항으로 올라서게 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마무리되는 만큼 항공운송 관련 경쟁력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아테네, 코펜하겐 등 노선을 새로 열고 호주와 중앙아시아로 가는 환승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독과점 우려가 있다면 비행기 티켓 인상 가격을 막고 마일리지 손해가 없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압 등불인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을 이끄는가 하면 철강업의 경우 반덤핑 관세를 매길지 살펴볼 계획인데요. 다음 주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 계획을 발표하는데 다만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 리더십에 상처가 난 상황에서 일련의 대책들이 동력을 잃진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건 정치 파업을 강행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생산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국정마비로 정부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생산 차질이 길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건 정치 파업으로 법에 따른 쟁의권은 얻지 못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해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고 싶거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물으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한 최대 노조는 조합원 2만 6천여 명인 기아노조입니다. 기아노조는 오늘 하루 4시간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고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기아노조의 이번 파업으로 약 800대의 차량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전조합원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산 차질은 5,000대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파업에는 대의원 선거 등을 이유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생산 차질은 크지 않다는 게 완성차 업계의 중론이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져 추가적인 파업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이틀씩 부분 파업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 2만 대, 자동차 수출량의 10% 정도가 생산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파업 자제 목소리를 냈다가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파업보다는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속노조는 내일 모든 지부 확대 간부를 동원해 상경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한미일 컨소시엄을 통해 투자한 세계 3위 낸드 플래시 기업 키오시아가 다음 주 도쿄 증시에 상장합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하이닉스가 투자금 회수가 아닌 전략적 협력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일본 낸드 플래시 생산업체 키오시아 홀딩스가 이달 18일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7,8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7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 미국 베인캐피털 그룹이 주도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에 지분 19%,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키오시아에 간접 투자해 놓은 상황입니다. 별도로 키오시아 지분 14.96%를 확보할 수 있는 1조 3천억 원어치의 전환 사채도 갖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SK하이닉스가 주식 전환에 나선다면 베인캐피털, 도시바에 이어 3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가 상장 후 투자금을 일부 회수할지 혹은 전략적 협력을 택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선다면 고대역 폭메모리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투자한 키오시아 지분 가치가 4조 원에서 올 상반기 말 3조 4천억 원대로 떨어진 데다 낸드 업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투자금 회수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분 보유를 통한 키오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낸드 시장에서 경쟁사를 견제하는 동시에 사업적 시너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낸드 업계 경쟁사인 웨스턴 디지털이 키오시아와의 합병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만큼 견제를 위해 SK하이닉스가 키오시아의 주요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시각입니다. 더불어 SK하이닉스와 키오시아의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의 합은 1위 삼성전자와 맞먹는 수준으로 키오시아와의 사업 시너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연말까지 아예 가계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주요 은행들 가운데 유독 이 자본 건전성 지표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결국 영업점 대면 대출까지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우리은행 지점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요구 갈아타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 가능한가 해서요. 12월까지는 일단 한도 소진으로 진행이 어렵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는 내년 초에 한 번 더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규 대출은 물론 다른 지점에서 대출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지점별로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소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곳은 현재는 없기는 했었어요.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비대면 등 일부 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 문턱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우리은행은 여기에 더해 영업점 대면 대출까지 중단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은행이 대출 총량 관리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자본 적정성에 해당하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서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당국은 세트원 비율 13%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 세트원 비율은 11.9%,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금융지주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도 우리금융 세트원 비율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터라 자본 적정성 관리가 절실합니다.
이에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본 적정성 관리에 나선 건데 이러다 보니 영업점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 제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지 대출 전면 중단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24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 기업들이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을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 헬스 등 미래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전시 부스에는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까지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을 13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스타트업 펀드 자금을 3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Our venture investment market, growing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is now ranked 5th worldwide. ComeUp 2024 itself has grown substantially, drawing some 80,000 visitors from 45 countries, reflecting a growing global interest in Korean innovation.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 방식과 미래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건설 등 대기업들은 차세대 기술력을 가진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생태계를 육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어떤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를 설득해서 자발적 탄소 시장과 관련된 입법을 실제로 이제 법 제정했다는 것. 우리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선보이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Uber is the global leader in mobility. European investors and Asian investors about every day. Our top picks right now are Uber, Amazon, and DoorDash in kind of the large cap space, more than 20 billion in market cap.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